정태섭이요? 남편분이 매달 오셨어요. 제 손에서 통장이 미끄러졌습니다. 낯선 이름. 같은 달, 같은 날, 10년.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가세요. 장례식장 빈 의자 앞에서 저는 한참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흘 동안 들어오고 나가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고개 숙여 저를 받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받아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빈 의자만 보면 남편이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양복 입고 안경 벗은 채로요.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들 녀석이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라며 방문을 닫아주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렸고 빗소리에 묻혀 제 호흡만 들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부터 시작했죠. 늘 똑같은 회색 니트, 회색 바지, 검은 양말. 그 사람은 평생 화려한 걸 싫어했습니다. 서랍 안엔 낡은 손목 시계 하나, 명함 몇 장,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장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말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거래 내역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펼쳐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태섭. 그 이름이 송금받는 사람 칸에 또박또박 찍혀 있었습니다. 정태섭? 이게 누구지? 제가 아는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은 남편 정태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태섭이라니. 저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 그어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송금 날짜를 보니 2013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까지 10년이었습니다. 매달 20일 빠짐없이. 금액은 50만 원으로 일정했습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통장을 다 맡겼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주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했죠. 그런데 이 통장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이름도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이었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커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꽉 쥔 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경 너머로 조용히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요. 10년 동안 매달 누군가에게 왜 궁금증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의심이 들면 끝까지 파헤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고 제 마음속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지기인 미자는
제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어제는 좀 괜찮았어? 응, 미자야. 잠깐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뒤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는 늘 그렇듯 파마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왔습니다. 저와 달리 미자는 늘 색깔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자가 안경을 코에 걸치고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는 듯 훑어보더니 점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정태섭. 이 사람 누군데? 그걸 내가 알아야 말이지. 미자가 송금 내역을 한참 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혹시 다른 여자 아니야?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도 없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7시면 집에 돌아왔고 주말엔 늘 집에 있었고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여자를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영희야,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남자들이 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야. 미자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작은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나 몰래 매달 돈을 보냈다면?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벽엔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감정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웃음처럼요. 그동안 당신을 몰랐던 건 내가 관심이 없어서였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남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하루를, 생각을, 속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며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남편은 일정을 빼곡히 적어두곤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20일마다 오전 10시라는 메모만 적혀 있고 그 옆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날엔 회의, 고객 미팅, 점심 약속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20일만큼은 그저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매달 20일, 그날 당신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에 적힌 그 지점이었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낯선 동네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처음 보는 곳들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냉방 냉새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구로 가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이 통장 주인이 제 남편인데 여기 송금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통장을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라며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가져오면 그때 상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제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가방 안에서 통장이 만져졌습니다.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통장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도림구 서하동 43-46번지.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지도가 뜨고 빨간 핀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서하 실버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남편이 누군가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주 찾아갔다는 건가요? 일단 가보자. 저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한 주택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입구엔 서하 실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에 선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정태섭이라는 분 여기 계신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더니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태섭 어르신요? 아, 네, 계셨어요.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제가 아는 정태수, 제 남편도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달에요. 혹시 그분 가족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간호사는 제 난처한 표정을 보더니 원장님을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원장이 나왔습니다.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정태수 씨 부인이셨군요. 사실 그분이 자주 오셨어요. 매달 빠짐없이요. 매달이요? 네. 정태섭 어르신은 말기 치매 환자셨어요. 가족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정태수 씨가 혼자 모든 걸 책임지셨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없음, 남편이 혼자 돌봤다고.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요?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부담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원장은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자 원장이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태수 씨가 남기신 거예요. 혹시 제가 먼저 가면 이걸 제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표지엔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원장이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봉투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먼저 간 모양이구나. 미안해.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남편이라서. 태섭이는 내 형이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은 혼자 살다가 치매에 걸렸어.
나는 형을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고, 그게 내 평생 빚이 된 것 같아.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 당신이 힘들어 할까봐. 당신은 평생 나와 아이들만 돌보느라 고생했잖아. 형까지 신경 쓰게 할 수는 없었어. 형을 돌보는 건 내 의무였고, 당신은 그냥 행복하면 됐어. 이기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미안해, 영희야. 그리고 사랑해. 태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고 글씨가 번졌습니다. 형, 남편에게 형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자기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돌아가셨다는 말만 했죠. 저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살아계셨다니. 상담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엔 낙엽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짊어지려 했을까?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 정도 짐은 함께 질 수 있었는데. 부인, 괜찮으세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혹시 형님의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비어있는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가에 남편이 갖다 놓았을 것 같은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선인장이었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 남편다운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매달 와서 형님을 만났구나. 제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조용히 형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그 시간들을 남편은 혼자 견뎌낸 거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저는 남편이 걸었을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매달 이 길을 걸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류장 앞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커피집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카페였습니다. 벽엔 손님들이 남긴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선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찍은 사진.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할머니, 이분 아세요? 주인 할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수 씨. 자주 오셨죠? 매달 한 번씩. 항상 아메리카노 2잔 사가셨어요. 2잔요? 네. 하나는 요양원에 계신 형님 드리려고요. 말씀 안 하셨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남편을 알고 있었고 남편의 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삶이 여기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창을 비쳤습니다. 거리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며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남편도 이 창가에 앉아 같은 풍경을 봤겠구나 싶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형을 생각하며 저를 생각했을까요? 당신은 여기서 뭘 생각했을까? 카페를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다녔을 것 같은 곳들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정육점, 야채가게, 작은 슈퍼마켓, 그리고 정육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 혹시 정태수 씨 아내분 아니세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황한 제게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가 사진 보여주신 적 있어요. 제 아내라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사진을 가지고 다녔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였습니다. 말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저를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요양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곳에서 나 대신 세상을 돌보고 있었구나. 남편의 하루를 따라가며 저는 비로소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사랑했던 사람. 혼자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남편이 읽던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노년의 지혜, 가족이란 무엇인가, 조용히 살다 가기. 제목만 봐도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비, 병원비, 약값. 10년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처럼요. 가장 아래 봉투에서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형님이 남편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펼쳤습니다. 태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건 내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을 거야. 미안하다. 내 인생의 짐이 돼서. 고맙다. 나를 버리지 않아서. 형이. 편지를 읽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혼자 이 편지를 읽으며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저는 그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남편은 제가 옆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였습니다. 영희야. 불 켜진 거 보고 올라왔어.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형의 편지를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자가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참. 왜 혼자 이렇게 살았대? 나한테 짐 주기 싫었대. 나는 행복하면 된대. 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 놓아줘. 너도 살아야지. 이해가 되는데 용서가 안 돼, 미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나를 믿지 못했을까? 형님 일은 같이 짊어질 수 있었잖아. 나도 그 정도 힘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그냥 지켜야 할 사람으로만 본 거잖아. 미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자 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서운함, 미안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은행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 계좌가 하나 더 있어요. 또 다른 통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희. 예금주가 저였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란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노후자금. 형일은 내 목. 당신은 행복해야 함.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짧고 간결한 남편다운 문장이었습니다. 마침표도 없이 그냥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모아두신 것 같아요. 어머니 드리려고요. 아버지께서 형님 일로 쓴 돈이랑 별개로요. 왜 이걸 살아있을 때 말 안 했을까?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으셨잖아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고,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사랑한다 말은 한 번도 안 하셨지만 학원비는 늘 먼저 챙겨주셨죠.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들 학원비를 묵묵히 대주고, 제가 아플 땐 말없이 약을 사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조용히 사오고, 그 사람은 미안하단 말 대신 통장을 남겼구나. 저는 통장을 꼭 쥐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미안함, 사랑, 걱정, 희망. 여러 감정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준비해뒀구나. 나 혼자 남겨질 거 알고. 나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서 저는 몰랐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침묵의 언어로, 저는 일상의 언어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고 남편이 즐겨 입던 회색 니트를 꺼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자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과 섬유 냄새, 그리고 남편만의 채취. 니트를 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남편의 선택이, 남편의 사랑이.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지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형의 일로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길 바랐던 거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미안하단 말 대신 그는 통장을 남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밖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예쁘다고 했던 그 꽃.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부인, 오셨어요. 형님요. 찾아가시려고요. 네.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원장이 안내해 준 곳은 요양원 뒷산 공동묘지였습니다. 작은 비석 하나, 정태섭 지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워준 비석이었습니다. 간결하지만 단정했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꽃을 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봄 흙의 냄새, 생명의 냄새. 아주버님, 처음 뵙습니다. 동생 태수의 아내, 박영희입니다.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 죄송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언덕 위 벚나무에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얗고 연한 꽃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드려요. 우리 남편, 아주버님 잘 돌봐드렸죠? 제가 몰라서 함께 못 도와드린 게 미안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아주버님 곁에 있어 드렸으니 외롭진 않으셨을 거예요. 바람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새 한 마리가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묘소를 나와 언덕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요양원이 보였고 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벤치에 앉아 같은 풍경을 봤겠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을 떠올리며 저를 생각하며 가방에서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종이는 이미 손때가 묻어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그냥 행복하면 됐어. 그 문장이 이제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약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힘든 일 없이 살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그게 남편의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저는 남편에게 뭘 해준 게 있을까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도, 남편의 짐을 나눠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남편이 생각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거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남편이 매달 오가던 길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행복한 커피집도 보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알았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노을이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색깔이라고 했던 그 노을.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남긴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10년간의 기록, 남편의 발자국, 그리고 사랑의 흔적.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지켜온 시간이었구나. 남편은 화려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매달 20일 빠짐없이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남편의 언어였습니다. 침묵의 언어.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이라는 것을,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남편일까요? 아니면 아주버님일까요? 당신들, 이제 함께 계시는 거죠? 이젠 외롭지 않은 거죠?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래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봄은 깊어가고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장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지키고 싶었던 이 평범한 일상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의 옷장에서 그 회색 니트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입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남편의 온기가 이어지길 바라며.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봄 잘 살아갈게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요.
창밖에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 꽃잎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그날은 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이 천천히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이 남긴 이 봄을 소중히 살아가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